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이민진 작가님의 빠친코라는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고요. 이 책은 제1교포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분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고국이나 타국, 개인적 정체성에 관련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 속에 녹아있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희망, 그리고 불행 같은 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을 해서 읽는 내내 참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이 책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부산의 작은 섬, 영도.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세기가 바뀔 무렵 나이든 어부와 그 아내는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숙을 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항구 도시 부산의 영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영도는 지름이 8km 남짓한 작은 섬이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어부의 아내는 세 아들을 낳았지만 가장 약한 첫째, 훈이만 살아남았다. 훈이는 얹청이에다 한쪽 발이 뒤틀린 기형아였다. 하지만 어깨가 떡 벌어지고 체격이 좋았으며 안색은 건강한 구릿빛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온화하고 사려 깊었던 성격은 커서도 변함이 없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습관적으로 흉한 입을 두 손으로 가릴 때면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잘생긴 얼굴이었다. 커다란 두 눈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고 먹처럼 짙은 눈썹은 넓은 이마 위로 길게 휘어졌으며 피부는 바깥일을 하느라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외모는 부모를 닮았지만 다른 것은 부모를 닮지 않았는지 훈이는 말을 잘 하지 못했다. 훈이가 말을 빨리 못하는 걸 보고 생각까지도 어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다. 1910년 훈이가 27살이 되던 해에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훈이의 어부 아버지와 어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신체 건강하고 검소한 서민일 뿐이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썩어 빠진 통치자들이나 무능한 양반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부부는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집세가 다시 오르자 자기들 침실까지 하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엌 옆에 곁방에서 잠을 잤다. 부부가 장장 30여 년 동안 새 내어 살고 있는 나무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14평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지문으로 나뉜 아득한 방이 3개나 있었다.
구멍이 숭숭 난 초가지붕은 어부가 직접 불구스름한 진흙 기와지붕으로 바꾸어 놓았다. 결국 부산의 호화찬란한 저택에 산다는 집 주인만 주머니가 두둑해진 셈이었다. 나중에는 큼직한 냄비와 휴대용 식탁이 회반죽을 칠한 돌 벽에 다 걸어둘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부엌도 채소밭으로 옮겼다. 훈이는 하숙집에 관련된 장부를 쓸 수 있어야 하고 시장에서 속지 않을 만큼은 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겨 마을의 학교 선생한테서 조선어와 일본어를 배웠다. 하지만 훈이가 딱 글을 읽고 쓸 수준까지만 배우고 나자 부모는 바로 학교에서 훈이를 빼내왔다. 청소년이 된 훈이는 두 다리가 멀쩡한 자기 또래보다 2배나 많은 일을 했다. 손재주가 좋았고 무거운 짐도 나를 수 있었지만 빨리 달리거나 걸을 수는 없었다. 훈이나 훈이 아버지는 마을에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훈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아남은 유일한 불구아들을 영리하고 부지런한 아이로 키웠다. 자신들이 죽고 나면 그 아이를 누가 돌봐주겠나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부와 어부의 아내는 자신들의 심장을 한데 합쳐 기운차게 팔딱이는 심장으로 만든 게 바로 훈이라고 생각했다. 부부는 다른 자식들을 모두 잃었다. 막내는 홍역으로 잃었고 둘째는 허무하게도 소에 바쳐 목숨을 잃었다. 이 노 부부는 아들 훈이를 학교와 시장에 갈 때가 아니면 항상 집 가까이에 두었다. 때문에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훈이는 끝내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도와야 했다. 노 부부가 아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퍼붓지는 않았다. 죽은 자식보다 살아있는 못난 자식이 가족에게 더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노부부는 아들을 응석바지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영도에 사는 다른 아이들은 훈이의 부모처럼 분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랄 정도로 운이 좋지 않았다. 적들에게 질밟히거나 자연재해로 황폐해진 나라에서는 을에 그렇듯이 노인과 과부, 고아 같은 약자들은 식민지 땅에서 더없이 절박한 처지였다. 한 명이라도 더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보리쌀 한 대만 받고도 하루 종일 일하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1911년 봄, 훈이가 28살이 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다. 뺨이 불그스레한 중매쟁이가 훈이 엄마를 찾아왔다. 훈이 엄마는 중매쟁이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앞쪽 방에서 하숙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늦은 아침이었지만 저녁 늦게까지 고기잡이를 하다 들어온 하숙인들은 저녁을 먹고 잠든 후 여태 잠들어 있었다. 훈이 엄마는 중매쟁이에게 물 한 잔을 사발에 따라 건네고 도마 위에 물을 계속 썰기 시작했다. 훈이 엄마는 중매쟁이가 뭘 바라고 찾아왔는지 짐작이 갔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훈이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제대로 된 집안에서 딸을 언청이에게 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기영은 10중 8구 자식에게 유전되기 때문이다. 훈이 엄마는 아들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마을 처녀들은 대부분 훈이를 보자마자 피했고 훈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중매쟁이의 자꾸 우스꽝스러운 얼굴은 퉁퉁하고 불그스레했고 감정 없는 까만 눈이 약삭빠르게 빛났다. 중매쟁이는 좋은 말만 하려고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다. 갈증이라도 나는 것처럼 입술을 핥기도 했다. 훈이 엄마는 매서운 눈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중매쟁이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중매쟁이는 훈이 엄마의 속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훈이 엄마는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날그날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조용한 여자였다. 아낙네들과 정신 사나운 수다를 떨 시간이 아까워 시장에도 좀처럼 가지 않았다. 시장에 갈 일이 있으면 대신 훈이를 보냈다. 중매쟁이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훈이 엄마의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무가 토막토막 썰려 나가도 꿈쩍 않는 묵직한 소나무 도마처럼 미동도 없었다. 결국에는 중매쟁이가 먼저 운을 뗐다. 훈이가 발이 좀 성치 않고 입술이 갈라져서 그렇지 누가 봐도 좋은 아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도 잘 받았고 황소처럼 힘도 세서 듬직하다고 칭찬했다. 그처럼 훌륭한 아들을 가진 건 축복이라고까지 했다. 그러고는 자기 아들들 흉을 보기 시작했다. 아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죄다 별 볼 일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책을 파고드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장사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못 봐줄 정도로 형편없지는 않다고 했다. 딸은 일찍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자식들 모두 결혼을 했지만 아들들이 게을러서 훈이 같지 않다고 푸념했다.
중매쟁이는 한참 이렇게 늘어놓고 나서 훈이 엄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표정 변화 하나 없는 그 얼굴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어리지 않나 살펴본 것이었다. 훈이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날카로운 칼을 단단히 잡고서 물을 반듯반듯하게 탁탁 썰었다. 네모난 무 토막들이 도마 위에 수북하게 쌓이면 무 더미를 커다란 그릇에 깨끗하게 쓸어 담았다. 하지만 실상은 중매쟁이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엄마는 너무 긴장해서 몸이 떨릴까봐 불안할 정도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중매쟁이는 훈이네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집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본 것이다. 어디로 보나 훈이네 집이 알부자라는 소문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텃밭에는 이른 봄비를 맞아 통통하고 묵직한 친구들이 뽑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당의 긴 빨랫줄에는 대구와 오징어가 가지런히 걸려 있어 햇살 아래서 바짝 말라 있었다. 창고 옆에 돼지우리 안에는 흑돼지 3마리가 들어 있었다. 뒤뜰에 있는 암탉 7마리와 수탉 1마리도 놓치지 않고 샘에 넣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잘 사는 티가 훨씬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 부엌의 선반 위에는 쌀과 국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하얀 마늘과 붉은 고추가 낮은 석가래에 매달려 있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 갓 캐낸 감자들이 대나무 바구니 가득 들어 있었고, 가마솥에서 훈훈한 보리향과 수수향이 피어올라 작은 집 안을 떠돌아다녔다. 이곳 시골 사람들은 다들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지만 훈이네 집은 무척이나 안락해 보였다. 중매쟁이는 훈이도 건강한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상대는 울창한 숲속 너머에 섬 반대쪽에 사는 여자애였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소작인이었는데 최근 토지 조사로 임차권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신세였다. 이 호라비는 빌어먹게도 딸만 4세, 아들이 하나 없었다. 하도 가난해 숲에서 주워온 것이나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생선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아주 가끔은 이웃이 적선해주는 것으로 간신히 배를 채우기도 했다. 이 점잖은 아버지는 중매쟁이에게 딸들의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간청했다. 딸들이 굶주려서 음식을 훔치는 신세가 되기보다는 아무하고라도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결한 몸이니 비싸게 팔릴 터였다. 훈이의 신부감으로 올라온 여자의 이름은 양진이었다.
양진은 넷째 중 막내였는데 아직 어려서 불평을 하지 못하고 또 적게 먹기 때문에 치워버리기가 가장 쉬웠다. 양진은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15살 여자애라고 중매쟁이가 말했다. 큰 돈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양진이 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바랄 수 있는 처지도 절대 아니고 예. 알 잘 낳는 암탉 몇 마리하고 양진이 언니들한테 줄 면으로 된 옷. 올 겨울을 날 수수 67자루만 주면 충분할 깁니다. 중매쟁이는 결혼 선물을 줄줄이 읊어댔는데도 아무런 불만을 듣지 못하자 점점 더 대담해졌다. 염소나 돼지 새끼 한 마리 달라 할지도 모르겠네. 여자의 가족이 가진 게 너무 없거든 예. 사실 신부 몸값은 많이 떨어졌지 예. 보석도 필요 없을 겁니다. 중매쟁이가 살짝 웃었다. 훈이 엄마는 두툼한 손목을 튕기듯 움직여 무에 소금을 뿌렸다. 중매쟁이는 훈이 엄마가 얼마나 집중해서 중매쟁이의 의도를 알아내려고 애쓰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훈이 엄마는 훈이 신부가 될 아이를 데려올 값이라면 주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상상과 희망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지만 훈이 엄마는 그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한 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중매쟁이도 바보는 아니었다. 지도 손자를 볼 수만 있다면야 뭐든지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중매쟁이가 훈이 엄마의 주름진 구릿빛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손녀 딸은 있지만서도 손자가 없거든 예. 가시나들은 너무 많이 울잖아 예. 중매쟁이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첫 알을 안아 들었을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 예. 새해에 갓 쪄낸 백설기처럼 새하얀 얼라였다 아닙니까? 따뜻한 반죽 맹기로 부드럽고 촉촉한 얼라였지. 한 입 깨물어봐가지고 맛보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뭐 지금은 덩치만 크다란 얼간이가 됐지만서도. 중매쟁이는 때 아닌 흰소리에 머쓱해져서 불평 한마디를 마지막에 덧붙였다. 드디어 훈이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덩치 큰 얼간이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매쟁이의 방문을 받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손자를 안고 싶어 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훈이 엄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이를 꽉 깨물고 무가 담긴 커다란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무에 소금이 고르게 스며들도록 흔들었다. 여자의 얼굴도 괜찮아 얘. 얼근 자국도 없고 얘. 예의도 발라서 아버지하고 언니들 말에 순종적이고 피부도 그렇게 시커멓지도 않습니다.
덩치가 좀 작기는 해도 손하고 팔 힘이 세다 카대. 살은 좀 찌워야 하는데 그건 푸니 엄마도 와 그런지 알잖아 얘. 양진이 가족이 좀 힘들어가지고. 중매쟁이는 부엌 구석에 있는 감자가 가득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를 보면서 살짝 웃음을 지었다. 여자애가 여기서는 원하는 만큼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훈이 엄마는 무가 담긴 그릇을 내려놓고 중매쟁이를 돌아보았다. 훈이 아버지하고 훈이한테 말해볼게 얘. 염소나 돼지를 사줄 돈은 없어 얘. 겨울을 나게 다른 것들하고 이불솜은 좀 보내줄 수 있고 얘. 일단은 물어볼게 얘. 신부와 신랑은 결혼식 날에 처음 만났다. 양진은 신랑의 얼굴을 보고도 겁먹지 않았다. 양진의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양진의 집 근처에 살았던 여자애는 코와 갈라진 입술 사이에 딸기 같은 혹이 나 있어. 다른 애들이 딸기라고 놀렸다. 그래도 그 여자애는 놀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양진은 아버지한테서 남편이 딸기와 비슷한 데다 다리가 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지 않았다. 그런 양진을 아버지는 착하다고 칭찬했다. 푸니와 양진은 무척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푸니 엄마가 쑥떡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이웃들은 알지도 못했을 거였다. 하숙하던 사람들도 결혼식 다음 날 신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타나자 깜짝 놀랐다. 양진은 임신했을 때 아이가 훈이처럼 기형이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첫 아이는 입술이 갈라지긴 했지만 다리는 멀쩡했다. 훈이와 훈이 부모는 산파가 아이를 보여주었을 때 당황하지 않았다. 당신 괜찮아? 훈이가 물었을 때 양진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양진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첫 아이와 단둘이 남았을 때 양진은 집게 손가락으로 아이의 입술을 쓸어보고 그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양진은 자기 자식만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첫 아이는 태어난 지 2달도 못 되어 열병으로 죽어버렸다. 두 번째 아이는 얼굴과 다리가 모두 정상이었지만 그 아이도 100일이 되기 전에 설사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양진의 언니들은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며 양진에게 무당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훈이와 훈이 부모들은 무당을 믿지 않았지만 양진은 3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임신 중에 벌써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양진은 이 아이도 죽겠구나
하고 체념해 버렸다. 세 번째 아이는 천연두로 세상을 떴다. 양진의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한약을 지어다 다려주었다. 양진은 갈색 한약을 매일 먹으며 돈을 쓰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훈이는 아내가 출산하고 나면 시장에 가서 미역을 사다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매번 따뜻하고 달콤한 떡을 사다 주며 이렇게 말했다. 묵어야 힘이 생기지. 결혼하고 3년이 지났다. 훈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몇 달 후에 훈이 엄마도 그 뒤를 따라갔다. 양진의 시부모님은 양진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살아있는 손자를 안겨주지 못한다고 양진을 때리거나 욕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양진은 선자를 낳았다. 네 번째 아이이자 유일한 여자아이인 선자는 건강하게 자랐다. 선자가 3살이 됐을 때에야 비로소 선자의 부모는 옆에 누운 작은 몸뚱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지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었다. 훈이는 딸 아이에게 옥수수 껍질로 인형을 만들어 주었고 담배를 끄는 돈으로 사탕을 사주었다. 하숙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훈이네는 항상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식사를 했다. 훈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했듯이 딸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응석바지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부모님과는 달리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었다. 선자는 잘 웃고 밝은 보통 아이였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천하제일의 미인이었다. 훈이는 선자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했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딸 아이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딸아이의 웃는 모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었다. 선자가 13살이 되던 겨울날, 훈이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훈이의 장례식에서 양진과 선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서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젊은 미망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상으로 돌아가 여느 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겨울의 방문자. 1932년 11월. 일본이 만주를 침공했던 그 이듬해 겨울은 유달리 혹독했다. 살을 내는 바람이 작은 하숙집을 훑고 지나가자 추위를 견디기 위해 여자들은 겹겹이 끼워 입은 옷 사이사이로 솜을 집어넣어야 했다. 하숙인들은 가게에 갔다가 신문을 읽을 줄 아는 남자들한테서 들었다며 대공황인지 뭔지가
전 세계를 덮쳤다는 이야기를 식사 시간에 자주 꺼냈다. 불쌍한 미국인들이 가련한 소련인들과 중국인들 못지않게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심지어는 천황의 은총 아래 무탈하게 지내던 일본인들도 배를 굽는다고 했다. 그러니 그 겨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강인한 이들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았다. 어린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여자아이들은 국수 한 그릇에 몸을 팔았으며, 노인들은 젊은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죽을 곳을 찾아 남몰래 떠나버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숙인들은 규칙적으로 식사가 나오기를 바랬고, 낡은 하숙집은 수리를 해야 했다.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또 어찌나 집요한지 매달 꼬박꼬박 집세를 지불하지 않고는 배겨낼 방법이 없었다. 양진도 이제는 금전 다루는 법, 납품업자들을 대하는 법, 싫은 것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양진은 고아인 자매 둘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고용주가 되었다. 하숙집을 운영하는 37살의 과부 양진은 이제 더 이상 속옷 한 벌만 들어있는 보자기를 움켜쥔 채 혼인의 집 문간에 나타났던 맨발의 10대 소녀가 아니었다. 양진은 선자를 돌보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두 사람은 자기 집은 없었지만 운 좋게도 하숙이라는 벌어먹고 살 사업은 있었다. 매달 첫날이면 하숙인들이 각자 방세와 식대로 23엔씩을 꼬박꼬박 냈지만 그 돈으로 곡식과 난방용 석탄을 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도 양진은 똑같은 양의 식사를 제공해야 했다. 그래서 소뼈를 사다가 끓인 다음 우유를 넣어 진한 죽을 만들고 텃밭에 야채를 요리해 찬거리로 내놓았다. 그러다가 월말이 되어 돈이 거의 다 떨어지면 곳간에 있는 수수와 보리, 그 밖에 다른 변변찮은 것들로 끼니를 겨우겨우 때웠다.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자루도 텅텅 비다시피 하면 콩가루로 맛깔스러운 부침개를 부쳤다. 하숙인들이 시장에서 팔지 못하는 생선을 가져올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게나 고등어를 들통에 가득 담아 가져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양진은 어김없이 또 찾아올 창거리 없는 그날을 대비해 양념을 해서 보관해 두었다. 지난 2해 동안 하숙인 6명이 방 하나를 교대로 사용했다. 전라도에서 온 정씨 삼형제는 밤에 물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잤다. 대구에서 온 젊은이 2명과 부산 출신 호랍이 1명은 생선가게에서 일하는데 아침 일찍 나갔다가 이른 저녁에 잠을 자러 들어왔다.
덩치 큰 남자들이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잠들어야 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하숙집이 예전에 살던 자기들 방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이부자리가 깨끗했고 밥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하숙집을 관리하는 여자들이 빨래도 해주고 달아서 해진 작업복도 기워서 한 해를 더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하숙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할 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이들에게 이 하숙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으면 이 거친 노동자들을 몸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서 좋기야 하겠지만 그것 말고 성가신 게 더 많을 것이다.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길 것이고 아이가 생기면 먹이고 입혀 키워야 할 것이고 또 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난한 남자의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질질 짜기 일수일 게 분명했다. 여기 이 하숙집 남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돈이 부족한 데다 물가가 올라서 힘들었지만 하숙집 남자들이 방세를 미루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종종 팔지 못한 물건으로 세를 대신 치르곤 했는데 양진은 방세를 받는 날에 돈 몇 푼 대신 식용유 한 통을 받은 적도 있었다. 양진의 시어머니는 하숙인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하고는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단다. 시어머니가 양진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다. 한 해가 끝날 무렵 동전이 좀 남자 양진은 그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벽장 안쪽에 나무판 뒤에 넣어두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금반지 2개를 넣어둔 곳이기도 했다. 양진과 선자는 식사 시간마다 말없이 음식을 내놓았고 하숙인들은 정치 이야기를 야단스럽게 떠벌렸다. 정씨 삼형제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선창에서 세상 소식을 주의 깊게 듣고 와서는 하숙집 식탁에서 나라의 운명을 논하기 좋아했다. 11월 중순에는 예상보다 고기가 잘 잡힌 탓에 할 일이 많았다. 정씨 삼형제는 막 일어난 참이었고 이제 곧 저녁 교대 하숙인들이 잠을 자러 들어올 시간이었다. 삼형제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식사를 했다. 푹 쉬고 나서 힘이 넘쳐 보이는 삼형제는 일본이 중국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며 떠들었다. 난쟁이들이 그 큰 나라를 차지한다고라? 말도 안 되지라. 중국은 우리 형제 아니여. 일본 놈들은 빌어먹을 종자고. 삼형제 중 막내인 뚱보가 따뜻한 찻잔을
꽝 하고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중국이 그 잡것들을 잡아 먹어버릴 거란께. 두고 보더라고. 가난한 남자들은 하숙집에 허름한 벽을 방패 삼아 식민지 경찰에게 잡힐 염려도 하지 않고 식민지 통치자를 조롱했다. 뭐 식민지 경찰들이야 어부들이 원대한 이상을 떠벌리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정씨 삼형제는 중국의 힘을 자랑하며 자기 나라 통치자들이 실패했으니 다른 나라라도 강해지기를 간절하게 열망했다. 조선은 벌써 22년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다. 정씨 삼형제의 둘째와 셋째는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조선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다. 아줌씨. 뚱보가 싹싹하게 양진을 불렀다. 응? 양진은 뚱보가 더 먹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신소리를 잘 늘어놓는 정씨 삼형제 중 셋째는 나머지 두 형제의 몫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먹었다. 국 한 그릇 더 달랐고? 바로 그거란게요. 양진은 부엌에서 국 한 그릇을 더 갖다 주었다. 뚱보는 국 한 그릇을 후루룩 마시고는 형제들과 함께 일을 하러 나갔다. 저녁 교대 하숙인들이 곧 들어와 씻고 빠르게 저녁을 먹었다. 그러고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여자들은 상을 치우고 잠든 남자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간단한 식사를 마쳤다. 식모들과 선자는 부엌을 정리하고 더러운 세숫대야를 씻었다. 양진은 잠자리를 준비하기 전에 석탄을 확인했다. 하숙인들한테서 들었던 중국 이야기가 양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아른거렸다. 훈이도 소식을 가져다 주던 남자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고는 집안일을 하러 일어서며 상관없다고 라고 중얼거렸다. 중국이 항복을 하던지 복수를 하던지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거였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 그들은 그저 텃밭에 잡초를 뽑아야 했고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려면 집신을 만들어야 했으며 닭을 훔치러 들어오는 도둑들을 내쫓아야 했다. 축축하게 젖은 모직 코트가 뻣뻣하게 얼어붙을 즈음에야 백이삭은 겨우 하숙집을 찾아냈다. 평양에서부터 떠나온 긴 여행에 그는 완전히 지친 상태였다. 눈 내리는 북쪽과 달리 부산의 추위는 사람을 이상하게 현혹시켰다. 남쪽의 겨울은 더 따뜻해 보였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은 이삭의 약한 뼈를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집을 나섰을 때만 해도 이삭은 자신이 기차 여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고 어서 빨리 쉬어야 했다. 이삭은 부산에서 작은 배를 타고 영도로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이삭은 한참을 헤매다가 길에서 만난 석탄 배달부의 안내를 받고서야 겨우 이 하숙집 앞에 도착했다. 이삭은 숨을 내쉬고 문을 두드렸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오늘 하룻밤만 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양진이 솜 이불을 깔아놓은 허름한 잠자리에 막 앉았을 때 제일 어린 식모아이가 여자들이 모두 같이 자는 방의 문틀을 톡톡 두드렸다. 아줌매, 왜 신사분이 왔어 얘? 하숙집 주인을 만나고 싶다 하는데 얘. 몇 년 전에 자기 형이 여기서 지냈다 하면서 여기 머물고 싶다고 얘. 오늘 밤에 얘. 동희가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양진은 인상을 찌푸렸다. 누가 훈이를 찾는 거지? 양진은 의아했다. 다음 달이면 남편이 죽은 지 3년째가 된다. 선자는 따뜻한 온돌 아랫목에서 가볍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하루 종일 닦고 있어서 고슬고슬해진 머리카락이 느슨하게 풀어 헤쳐져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검은색 실크처럼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다. 주인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안 드렸나? 했어요. 극했더니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자기 형이 하숙집 주인한테 편지를 썼는데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하던데 얘. 양진은 일어나 앉아서 베개 옆에 단정하게 개어 놓았던 모슬린 한복 조끼를 입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손을 놀려 머리를 쪽지어 올렸다. 양진은 남자 손님을 보자마자 식모가 남자를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를 알아차렸다. 남자는 어린 소나무처럼 곧고 우아했다. 보기 드물게 잘생긴 사람이었다. 가느다랗게 웃는 듯한 눈매에 코가 오똑하고 목이 길었다. 이마가 주름 하나 없이 하얀 것이 밥 달라고 소리치거나 시집 안 간다고 식모들을 놀리는 머리가 희끗한 하숙인들하고는 달라 보였다. 젊은 남자는 서구식 정장을 차려입었고 두꺼운 겨울 코트를 걸쳤다. 수입 가죽 구두에 가죽 서류 가방, 중절모까지 어느 것 하나 이 작은 문간에 어울리지 않았다. 외모로 보아 남자는 상인들이나 무역상들이 이용하는 시내에 더 큰 여관에 머물 정도의 돈도 충분히 갖고 있을 법했다. 조선인이 머물 수 있는 부산의 여관들은 거의 모두가 꽉 차 있었지만 돈만 충분히 있으면 방 하나를 구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았다. 남자는 옷차림으로 보아 부유한 일본인이라 해도 다들 믿을 것 같았다. 동희가
입을 살짝 벌린 채 남자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남자가 이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모양이었다. 양진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숙였다. 이 남자의 형이라는 사람은 분명 편지를 보냈겠지만 양진은 글을 읽을 줄 몰랐다. 몇 달에 한 번씩 시내에 가서 학교 선생에게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올 겨울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머리 숙여 인사했다. 주무시는 걸 깨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워져 버려서 제가 남편분 소식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슬픈 일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전 백이삭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왔어요. 제 형 백요셉이 몇 년 전에 여기서 지냈답니다. 북쪽 지방 억양이 살짝 묻어나왔지만 배운 사람의 말투였다. 저도 오사카로 가기 전에 몇 주 동안 여기서 묵고 싶습니다. 양진은 자신의 맨발을 내려다보았다. 손님 방은 이미 꽉 차 있었다. 이런 남자는 혼자 잘 방을 찾고 있겠지만 이 밤에 저 남자를 부산까지 데려다 줄 뱃사공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삭은 바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리고 기침했다. 형님이 거의 10년 전에 여기 머물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형님은 부군을 무척 존경했답니다. 양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좀 더 많았던 백씨가 생각났다. 그 사람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어부 같지는 않았다.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했다. 부모가 기독교 신자였고 북쪽에 교회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신 형님, 그러니까 그 신사분은 당신하고 별로 안 닮았는데 예? 키가 작고 둥그런 금태 안경을 쓰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 전에 몇 주 동안 여기서 묵었고 예. 네네, 맞아요. 이삭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삭은 거의 10년이 넘도록 요셉 형을 만나지 못했다. 지금은 형수님과 오사카에 살고 있어요. 부인의 남편분에게도 편지를 썼고요. 형님이 저보고 여기에 꼭 머무르라고 했어요. 부인의 대구찜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낫다고도 하셨죠. 양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 칭찬에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형님 말씀이 부군께서 무척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편지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삭은 갈라진 입술이나 비틀어진 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삭은 그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양진이 물었다. 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거 좀 드릴게, 예. 여기 머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누가 찾아올지 전혀 모르셨겠지만 전 지금 이틀째 여행을 한 참이라서요. 빈 방이 없습니다. 이 집이 그리 큰 곳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삭은 한숨을 쉬었다가 괜찮다는 듯 양진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건 양진이 아니라 그가 책임질 문제였고 양진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삭은 가방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가방은 문 옆에 놓여 있었다. 그럼 전 부산으로 돌아가서 머물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제가 오늘 머물 만한 하숙집을 아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삭은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몸을 곧게 펴며 말했다. 이 근처에는 없고 우리 집에도 빈 방이 없습니다. 양진이 말했다. 그렇다고 저 남자를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가는 지독한 남자들 냄새에 당황할 것이 분명했다. 아무리 씻어도 생선 냄새는 씻어낼 수 없었다. 이삭이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떠나려고 돌아섰다. 하숙인들이 자는 데에 공간이 좀 남기는 합니다. 보시다시피 방이 하나뿐이지만 예. 세 사람은 자고 다른 세 사람은 밤에 자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 더 들어갈 공간이 있기는 한데 편하지는 않을 끼라에. 그래도 괜찮으시면 들어와서 한번 보이소. 그거면 괜찮아요. 이삭이 안도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달 방세는 지불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좁을 깁니다. 당신 형님이 여기 머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만큼 바쁘지도 않았고 예. 글쎄 웃잘런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구석에 몸 누일 공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밤이 늦었고 오늘은 바람도 셉니다. 들어오시소. 양진은 갑자기 하숙집이 초라하게 느껴져 당황스러웠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양진은 남자에게 한 달치 방세를 성금으로 달라고 말했다. 남자가 한 달이 되기 전에 떠난다면 나머지 돈을 돌려줄 작정이었다. 양진은 남자에게 어부들의 방세와 똑같은 23엔을 달라고 했다. 이삭은 23엔을 잘 세서 양진의 두 손에 건네주었다. 동희가 이삭의 가방을 방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이불을 가지러 갔다. 남자가 씻으려면 부엌에서 따뜻한 물도 가져다 줘야 했다. 동희는 두 눈을 내리떴지만 남자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양진은
동희와 함께 잠자리를 준비했고, 이삭은 그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잠시 후에 다른 식모가 따뜻한 물이 담긴 세숫대야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방에는 대구 출신 청년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호라비는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이삭의 잠자리는 호라비 바로 옆이었다. 아침이 되면 하숙집 남자들은 하숙인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을 보고 다소 당황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를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